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의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유튜브 영상 과제 발표를 맡게 된 XAI조의 박우진 강상윤입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한 설명 파트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설명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한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변환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로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기계 번역, 챗봇, 요약 등의 작업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이는 시퀀스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다루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성입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면,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받아들여 해당 시퀀스의 추상적 표현을 생성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표현은 디코더에 전달되어 디코더는 이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의 길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시퀀스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 그럼 좀 더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각각 입력 시퀀스 그리고 출력 시퀀스를 다루는 두 개의 RNN, LSTM이나 GRU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 벡터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분리됩니다. 즉, 이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로 전달되어 원하는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인코더는 주어진 입력 시퀀스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마지막에는 이 상태를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단위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디코더는 각 단계마다 순환적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전에 생성된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디코더가 출력 시퀀스를 완성하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대표적인 장점은 입력과 출력 시퀀스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가변적인 길이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번역 작업에서 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러한 가변적인 입력과 출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런 압축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RNN의 한 가지 주요한 문제인 장기 요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이전 정보를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훈련 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역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서 바하다나우 어텐션과 루앙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부터 시작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나다우 어텐션은 2015년에 바하나두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의 기계 번역에서 이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새로운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후 루앙 어텐션은 바하다나우 어텐션의 발전된 형태로서 2015년에 민탕 로옹 등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어텐션에서는 가중치를 따로 학습시키지 않고 간단한 가중치 결합 등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하나두 어텐션과 루앙 어텐션은 모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자연어 처리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바하나두 어텐션의 경우에는 그 입력 문장의 각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별도로 학습하므로
매우 유연한 모델이 되고, 루앙 어텐션은 가중치를 공유하지 않고 간단한 계산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 이점이 됩니다. 네. 또한 이 두 개의 어텐션 모두 디코더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함께 사용하고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한다는 공통점은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델이 이전 단계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두 어텐션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끌어냈고,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와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시 우리는 데이터셋과 사용 사례 등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텐션 인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중에서도 루앙 어텐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려보자면, 루앙 어텐션은 바나더 우 어텐션과는 조금 다르게, 루앙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 간단한 내적을 통해 계산을 합니다. 이 내적을 통해 두 벡터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PPT에 표현한 것처럼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스텝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텐션 스코어 알파는 현재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H 스타와 각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H 안에 I 간의 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어 이렇게 구한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각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가중합을 구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내는데요. 즉, 컨텍스트 벡터는 각 입력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의 선형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수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디코더의 현재 히든 스테이트인 H 스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를 위해 컨텍스트 벡터와 기존 히든 스테이트 간의 컨캐티네이션을 한 뒤에 선형 및 비선형 변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고려된 히든 스테이트는 다음에 3번 수식에 표현된 것처럼 구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분류 문제의 경우 이 벡터를 서포트 함수에 통과시켜 최종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앙 어텐션은 바나더우 어텐션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되는 구조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텐션 모델과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어텐션에서 디코더 출력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더가 디코더에게 넘겨주는 데이터의 양은 어텐션 모델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마지막 아이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넘겼던 반면, 어텐션 모델에서는 모든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에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 어텐션에서 디코더 출력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텐션은 모델에서의 디코더 RNN은 엔드에 대한 추가로 이니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습니다. 디코더 RNN은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출력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H4라고 합니다. RNN에서의 출력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어텐션 과정으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모음과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H4 벡터를 사용하여 그 스텝에 해당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 스텝에 해당되는 컨텍스트 벡터를 C4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H4와 C4를 하나의 단어로 컨캐티네이트 연결 이어쓰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피드포워드 신경망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내에서 함께 학습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피드포워드 신경망에서 나오는 출력은 현재 타임 스텝의 출력 단어를 나타냅니다. 이 과정을 다음 스텝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합니다. 네, 이 어텐션을 이용하면 각 디코딩 스텝에서도 입력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모델이 아무 이유 없이 출력의 첫 번째 단어를 입력 첫 번째 단어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입력되는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맞출지는 학습이 됩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중에서 인코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한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는 시퀀스를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자면 번역, 요약, 질의응답 그런 것과 같은 자연어 이해 작업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특징은 자체적인 임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입력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단어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서로 다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은 여러 개의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층 구조를 통해 모델은 다양한 수준의 추상화를 달성하고 더 복잡한 시퀀스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모든 단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맥을 더 잘 파악하고 언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델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큰 메모리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인 학습과 배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파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단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인풋 인베딩입니다. 인풋 인베딩은 단어 토큰 형태의 단어를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초기에는 입력 단어가 원합 벡터로 주어지지만 이거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를 실수 벡터 공간으로 매핑하기 위해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어는 유사한 값을 지니도록 인베딩이 수행이 되고 모델은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풋 파트의 구성 중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이 있습니다. 이는 단어 사이의 순차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트랜스포머는 RLN과 같은 모델과는 다르게 입력값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 사이의 순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는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를 사용하여 단어의 위치를 나타내면서도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위치에 대한 인코딩 벡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워드 인베딩에 내재된 정보를 훼손하지 않고도 순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해당 단어들의 포지션 인코딩 간 거리도 멀어져야 하는데 이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코딩을 할 때 반영이 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순서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파트인 인풋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언어 모델링 및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트랜스포머의 모델 인코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셀프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은 입력 벡터에 대해 쿼리, 키, 밸류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문맥적 관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예, 맞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우선 입력 벡터 시퀀스에 대해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쿼리는 현재 단어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키는 다른 단어들과의 매칭을 위한 레이블로 사용되는 벡터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밸류는 키와 연결된 실제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입력 벡터 시퀀스에 각각 대응하는 가중치 행렬을 곱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행렬은 각각 WQ, WK, WV로서 각 단어의 인베딩을 64차원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이용하여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이는 각 단어에 대해 문맥적 관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인코더의 각 입력 벡터 시퀀스에 대해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 문맥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전달드린 내용의 이해를 도움이 되도록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순차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력 벡터 시퀀스 X에 W 행렬을 곱하여 각각의 쿼리 Q, K, V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전에 말씀드린 WQ, WK, WV 세 가지 행렬을 이용해서 각 단어 XN에 대한 QN, KN, VN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 WQ, WK, WV 세 개 행렬은 학습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러한 새 벡터는 64차원이라서 임베딩 및 인코더의 입출력 벡터 차원인 512차원보다도 작게 됩니다. 그래서 새 벡터의 차원수가 더 작을 필요는 없고 이는 멀티 헤디드 어텐션 계산을 대부분 일정하게, 즉 컨스턴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어의 쿼리, 키, 밸류 벡터는 문맥적 관계성을 추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다음 단계인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셀프 어텐션의 내부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라이드 3번에 보시다시피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 내부에서 각 단어의 중요성을 계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됐던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셀프 어텐션 스코어 수식에 적용을 하여 각 단어의 셀프 어텐션 밸류, 즉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스코어는 해당 단어를 인코딩을 할 때 입력 문장의 다른 부분에 얼마나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각 단어의 쿼리 벡터와 모든 단어의 키 벡터 사이의 내적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렬의 내적 연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값은 각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 x1에 대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쿼리 벡터 q1과 각 단어의 키 벡터 k1, k2, kn까지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단어의 스코어는 q1, k1이고 두 번째 단어의 스코어는 q1, q2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를 계산된 DK의 루트로 나누어지는 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케일, 즉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수행이 되는 거고 쿼리와 키의 차원이 커질수록 내적 값이 증가하게 되어 어텐션 스코어도 똑같이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DK의 루트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인 셀프 어텐션 밸류의 내부를 비교하면서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단어의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후에 이를 소프트 함수를 통해 정규화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리스트 내의 수치들을 모두 양수로 만들고 이를 합쳐 1이 되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환된 소프트맥스 스코어는 각 단어가 해당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각 밸류 벡터의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곱하는 과정을 이어서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집중하려고 하는 단어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련이 없는 단어를 제외해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곱하게 되면 해당 단어의 값은 유지가 되고 보다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어의 값은 매우 작아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벡터를 합산하여 각 단어에 대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실제로 행렬 연산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한 번에 수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완료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각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5번으로 표현됐던 서로 다른 웨이트를 사용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로의 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헤드가 독립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문서를 여러 명의 독자가 함께 읽는 그런 구조라고 저희가 예시를 들어볼 수 있고, 이는 즉 트랜스포머의 기본 설정인 D 모델, 즉 벡터의 차원수가 64이고 헤드가 8인 때 길이가 64인 문서를 8명이 각각 8등분을 해서 8줄씩 읽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각 헤드는 서로 다른 웨이트 행렬을 사용하여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헤드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입력을 바라보고 각자의 즉 어텐션에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출하여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계산을 통해서 각 헤드에서 각각의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셀프 어텐션 계산을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인 WN을 사용하여서 8번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8개의 다른 G 행렬이 생성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헤드에서 생성된 G 행렬을 연결하고 추가적인 웨이트 행렬 W5를 곱하여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헤드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유용한 표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멀티 헤드 어텐션의 장점은 각 헤드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입력을 바라보고 정보를 추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헤드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델은 다양한 유형의 패턴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종합하게 되면 더욱 풍부한 표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트랜스포 모델의 인코더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코더 내부에서 각 위치별로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두 번의 성형 변환과 활성화 함수인 렐루, rectify linear unit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입력 벡터의 각 원소마다 독립적인 선형 변환을 수행하고 비선형성을 도입해 네트워크가 더 복잡한 함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단어 벡터는 다차원 공간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후에는 다음 단계인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상화를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해서 연산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인코더 계층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학습할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줄 수 있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출력인 G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XW1 플러스 B1은 렐로를 거쳐가지고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X는 입력 벡터이고 W1과 W2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성형 변환의 가중치 행렬입니다.
B1과 B2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형 변환의 편향입니다. 렐룬을 활성화 함수로서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0보다 크면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이러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각 단어의 특성이 변환되고 다음 멀티헤드 어텐션 계층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어의 특성이 보다 깊게 이해되며 입력 시퀀스의 다양한 패턴과 관계가 효과적으로 모델링됩니다. 네, 디코더의 첫 번째 썸 레이어는 인코더와 동일한 셀프 어텐션입니다. 하지만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과는 다른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것은 디코더는 시퀀스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모든 단어에 대해 가중치를 계산하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모델이 미래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점의 정보만을 고려하여 출력을 생성하게 되어 각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단어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Today is cold라는 그런 영어 문장을 번역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코더가 today is까지 저희가 받아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이때 세 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뒤이어서 등장할 콜드라는 단어를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델이 정답을 보고 힌트를 얻는 소위 치팅이나 오버피팅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따라서 디코더는 모든 단어를 통해 셀프 어텐션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후처리적으로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의 소프트맥스 값을 궁극적으로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현재 시점에서만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맥스의 값이 합이 1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노멀라이즈를 진행하여 해당 위치 정보를 보정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에서는 어텐션 스코어의 행렬의 대각선 위에 쪽, 즉 현재 위치 이후의 요소들은 마스킹을 하여서 해당 위치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주로 대각선 위의 요소들을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채워주고 소프트맥스 연산을 수행해서 해당 요소들의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델은 미래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만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 중에서도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전의 어텐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서 각 단어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문장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셀프 어텐션 뿐이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불리는데 이 레이어에서는 디코더 이전 출력뿐 아니라 인코더의 출력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디코더의 출력을 쿼리로 사용하고 인코더의 출력을 키와 밸류로 사용합니다. 즉, 각 디코더의 출력 벡터와 인코더의 모든 출력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코더의 출력 벡터들을 가중치 합하여 새로운 출력 벡터를 생성합니다. 네, 이러한 메커니즘 등을 통해서 디코더는 현재 단어를 예측을 할 때 이전에 생성된 단어들뿐만 아니라 인코더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출력과 입력 시퀀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여서 번역, 요약, 질문응답과 같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코더는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인코더의 출력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미래 시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미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의 프로젝션 파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코더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블록 레이어를 여러 겹 쌓은 구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블록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디코더는 현재까지의 출력과 인코더가 해석한 입력 문장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음에 출력해야 할 토큰 정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그 구조와 순서를 한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여러 개의 블럭을 거친 후에는 디코더의 출력값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출력값을 로짓이라고 저희는 읽었습니다. 이 로짓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다시 한번 확률값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확률값을 우리는 로그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짓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로짓은 wx 플러스 b, 여기서 w는 웨이트 행렬, x는 입력 벡터, b는 바이어스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이 한 번 더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과하면 확률값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확률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단어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확률값을 PI로 저희가 공식에서 표현을 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장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각 단어 i에 대한 확률값이 PI의 공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로짓 i는 i번째 단어에 대한 로짓을 말하고 e는 자연상수를 일컫고 j는 모든 단어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표현합니다. 즉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하면 이렇게 확률값이 조합이 되어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확률값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단어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나온 다양한 언어 모델들은 현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기존의 RNN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트랜스포머 구조는 그 특별한 설계로 인해 기존 언어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GPT-1과 같은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 구조들이 등장하고 대량의 단어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와 생성을 가능케 하며 이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XAI조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수업,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및 트랜스포머의 유튜브 영상 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